그날따라 영 찜찜한 하루였어요. 며칠 전부터 무릎이 쑤시는 통에 바깥 출입을 삼갔더니 온몸이 찌뿌둥한 것이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기대 앉아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구경하고 있었지요.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저만 홀로 멈춰 있는 기분이 들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무료함에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올 때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하나뿐인 아들, 영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영준이에요. 지금 뭐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응, 아들. 그냥 집에 있었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아주 신이 났네. 에이, 신나기는요. 다름이 아니라 다정이가 오늘부터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갔거든요. 며느리가 집을 비웠다는 소식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물론 착한 아이지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듯 조금은 어려운 구석이 있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아이처럼 조르는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우리 집에 잠깐 오시면 안 돼요? 진짜 오랜만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청국장, 그거 너무 먹고 싶어서요. 다정이 있으면 냄새난다고 못 먹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청국장이라니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상에 올려야 직성이 풀릴 만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가 그 냄새를 질색하는 통에 아들 녀석의 밥상에 올려주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아들이 며느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제게 청국장을 끓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찾아주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끓여줄게. 당장 가지.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언제 쑤셨냐는 듯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년에 직접 띄워 얼려놓은 최고의 콩으로 만든 청국장 덩어리를 꺼냈어요. 뽀얗게 서리가 앉은 그것을 보니 벌써부터 구수한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두부와 호박, 돼지고기 조금, 그리고 칼칼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까지. 뭐가 더 필요할까 냉장고를 살피던 저는 아들이 청국장만큼이나 좋아하던 제육볶음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알치마를 둘렀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못 먹는 아들을 생각하니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양손 가득 무겁게 짐을 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높이 솟은 건물들이 저를 압도하는 듯 했지만 곧 아들을 만날 생각에 그런 위압감도 금세 사라졌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아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너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해왔지. 우리 아들 배 터지게 먹여야겠다.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짐을 받아들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지난 며칠간 저를 괴롭혔던 무릎 통증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겉옷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식탁 의자에 앉아 그런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디야, 어머니는 정말 요리하시는 모습이 제일 멋있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항상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었는데 기억은 하네, 이 녀석. 너 그때 청국장 끓이는 날이면 밥솥을 아주 거덜냈잖니. 그럼요. 그때 엄마 청국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죠. 아, 지금도 그렇지만요. 아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육수를 내고 숭덩숭덩 썬 돼지고기와 김치를 달달 볶다가 청국장을 듬뿍 풀어 넣었습니다. 곧이어 온 집안에 구수하고 진한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를 보니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하게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는 돼지고기 제육볶음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지요. 아들은 연신과 냄새 좋다를 연발하며 어린아이처럼 신나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잠시 후 뜨끈한 청국장 찌개와 매콤한 제육볶음,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로 근사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국물부터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바로 이 맛이에요. 어머니, 진짜 최고예요. 아들은 정말이지 복스럽게도 밥을 먹었습니다. 청국장에 밥을 쓱쓱 비벼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밥솥에 남은 밥을 전부 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배가 다 부른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말썽을 피워 저를 속상하게 했던 일, 운동회 때 제가 싸갔던 김밥 이야기까지 까맣게 잊고 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 편안하게 밥을 먹은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텅 빈 그릇들을 보여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먹었습니다. 소원 풀었어요, 아주. 그래, 잘 먹으니 좋네. 앞으로 다정이 없을 때 종종 와서 해줄게. 네, 정말 그러면 좋죠. 아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 다정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 위주였지만 저는 그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덧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갑자기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아들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며느리 다정이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다정아. 벌써 왔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미간을 와락 찌푸렸습니다. 온 집안에 진동하는 청국장 냄새를 맡은 것이지요.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냄새야? 그녀의 첫마디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팽개치고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뚝배기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집에서 절대 이런 거 끓이지 말라고 말했지. 당신 제정신이야? 집을 아주 된장으로 절여놨잖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 그게 다정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뭘 듣긴. 이 냄새 나는 걸 집안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아주 잔치를 벌였네. 잔치를 벌였어. 내 옷이랑 소파에 이 냄새 배면 너가 책임질 거야? 며느리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그게 아니라 영준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불꽃 같은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치욕적인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 여보. 그게 어머니가 굳이 끓여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말렸는데도 괜찮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앞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청국장을 먹으며 최고라고 외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굳이 끓여주시겠다고 해서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분노는 오롯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 냄새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집에서 이걸 끓이실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 명품 가방이랑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하실 거예요? 당장 환기하고 저 냄새나는 뚝배기 좀 내다 버리세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비겁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이 당황하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라, 더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아들의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닫히던 현관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요란한 총성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아내의 등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떠넘기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고작 청국장 한 그릇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영준이 엄마가 아니라 김순자라는 것을요. 남편과 아들의 그림자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런 식의 배신을 당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슬픔과 분노가 차갑게 식어 아주 단단하고 명료한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자. 더는 누구를 위해 살지 말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자.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제 갈 길은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능해 보이는 부동산 중개소의 전화번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의 후기를 읽어본 후 저는 스피드 부동산이라는 곳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인 듯했고
후기마다 일 처리가 아주 명확하고 신속하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두고 날이 완전히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스피드 부동산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가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외관은 깔끔했고 안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는 박준서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반듯한 인상에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에 박 실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르신, 전부라고 하시면 어디까지 말씀이신지요? 자제분들과 상의는 다 되신 상황이신가요? 그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일은 먹은 노인이 대뜸 찾아와 전 재산을 팔아달라고 하니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식들 몰래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당연했지요. 저는 오히려 그의 그런 신중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아파트, 그리고 남편에게 물려받은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전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식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온전히 저의 결정입니다. 저는 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눈빛이 워낙 단호했던 탓일까요? 박 실장은 더 이상 제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문가의 얼굴로 돌변하여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저는 중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것이 제 일이지요. 일단 상가 건물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매수자를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아파트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니 상가 매매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고요. 그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매매 위임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계약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 이름 석자를 쓸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김영준 모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롯이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의 중대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내민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위임인 칸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순자. 제 이름을 쓰는 그 짧은 순간 어제의 그 치욕스러웠던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서명을 마친 저를 보며 박 실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모님.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거리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아들의 그늘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차갑게 식었던 제 심장이 오랜만에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평소에 즐겨 듣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날의 일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기에 섣불리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아니, 어쩌면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밝고 활기찼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금액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아주 순조롭게 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바로 다음 날 마치 제 마음을 떠보기라도 하듯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영준이에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미안함이 목소리에 잔뜩 묻어나는 듯 했어요. 응,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너야말로 별일 없고?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차갑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다정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예민해서 그랬어요. 제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설픈 사과. 그 사과 속에는 아내에 대한 탓과 자기 변명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약해져 괜찮다, 다 이해한다며 아들을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김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은 그만 이야기하자. 나도 다 잊었다.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 그럼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아니, 주말엔 선약이 있다. 다음에 보자꾸나. 저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들은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저와 제 아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박 실장과 함께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의 부부였어요. 그들은 상가 위치가 마음에 든다며 계약서에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통장에는 난생 처음 보는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그 숫자를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이자 아들 내외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앞에 두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실컷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 마음을 끌지 못했어요. 저는 단순히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 김순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청국장이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 냄새 때문에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게 만들었던 그 청국장. 그 굴욕의 상징을 제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통쾌한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식당을 차리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건강한 음식을 원하지만 동시에 편리하고 세련된 것을 추구합니다. 며느리처럼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기피하는 젊은이들도 많았지요. 그렇다면 전통의 맛은 그대로 살리되 냄새는 획기적으로 줄인, 그리고 집에서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청국장 밀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제 손맛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한다면 분명 승산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식품공학 분야의 전문가와 유능한 브랜딩 전문가, 그리고 법률 자문을 해줄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 실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3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은퇴한 식품공학 박사님이신 최 박사님, 젊고 감각적인 브랜딩 회사 인사이트의 홍 대표, 가리고 차분하고 꼼꼼한 인상의 김 변호사. 저는 그들 앞에서 제 사업 계획을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제 나이와 제가 만들려는 아이템이 청국장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 속에 담긴 절박함과 확신을 읽었는지 그들의 눈빛은 점차 진지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모님의 아이디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최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특정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균주를 개발하거나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는 천연 첨가물을 찾는다면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제 연구 경험을 살려 꼭 도와드리고 싶군요. 뒤이어 젊은 홍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입히는 작업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구닥다리 음식이 아니라 프리미엄 건강식으로 포지셔닝하는 거죠. 브랜드 이름부터 포장 디자인, 온라인 마케팅까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략을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모님의 재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자제분들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현재 보유하신 모든 재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이 사모님께 있음을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역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사모님의 개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명확히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제 반격은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그렇게 통쾌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세상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동안 아들 내외의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박 실장을 통해 아파트 역시 좋은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찾았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주 우연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아파트 부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확인해 본 며느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버젓이 저희 집 사진과 함께 급매라는 문구가 떠 있었으니까요. 그 길로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지만 아들 역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들은 제 상가 건물이 있던 곳을 찾아갔고 이미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무섭게 울려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서는 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대며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일이에요? 집 안으로 쳐들어오다시피 들어온 아들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부동산 계약 서류들을 발견하고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진짜 집이랑 상가를 다 팔아버리신 거였어.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최대한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자꾸나. 소리부터 지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니. 제 평온한 태도에 그들은 오히려 더 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바싹 다가와 앉으며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 취소하세요. 그 상가랑 이 집 당연히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며느리의 입에서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역시나.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저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몫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재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분노였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가, 너는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단 한 번이라도 고맙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는 그저 그것을 너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만 생각했던 것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들인 영준 씨가 물려받는 게 순리잖아요. 순리?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내쫓다시피 했던 날, 너희는 부모 자식 간의 순리를 지켰다고 생각하니? 제 반격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날 일은 저희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셨습니다. 너무하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제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영준아, 너는 나한테 너무하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네 아내가 무서워서 네 어미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놈이다. 함께 청국장을 맛있게 먹고 뒤돌아서서는 내가 억지로 끓였다고 거짓말을 한 놈이야.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내 재산을 넘겨줘야 하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돈을 왜 너희를 위해 써야 하냔 말이다. 제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겁에 질린 아이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던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 돈, 영준 씨 사업 자금에 보태주시기로 했잖아요. 저희 그것만 믿고 사업 확장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희 보고 망하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사업 자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가 청국장을 끓여주러 갔던 그날 아들이 유난히 저를 반기고 살갑게 굴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그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쓰든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니,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청국장 한 그릇과 함께 내 아들과 며느리가 될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제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이 거절당한 자의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무언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제 인생에서 폭풍처럼 휘젓고 나간 그날 이후 저는 오히려 기이할 정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조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법인데 저는 이제 그들에게 더는 단 한 줌의 감정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 놓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짐승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날뛰기 마련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어리석고도 필사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당연하게도 제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박준서 실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로 이사갈 실버타운의 입주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지요. 그때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피곤함과 곤혹스러움이 잔뜩 묻어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박준서입니다. 지금 잠시 통화 괜찮으시겠어요? 방금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한바탕 폭풍을 몰고 오셨다 가셔서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박 실장님. 놀라셨겠네요. 자세하게 전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 듣고 있어야 앞으로의 대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박 실장은 제 차분한 목소리에 오히려 안심이 된 듯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금 전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믿기 힘든 소동을 하나의 희극처럼 제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나른한 오후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사무실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내외가 거의 뛰어들다시피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박 실장의 이름을 외쳤다고 해요. 박준서 씨, 여기가 당신 사무실 맞지? 사무실의 모든 직원과 손님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박 실장은 상담하던 손님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박준서입니다만 어떤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일단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시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의 제안을 콧방귀로 무시하며 마치 시장 바닥에서 싸우는 사람처럼 두 손을 허리에 얹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해. 너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전 재산을 팔아치우게 만들어? 너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아? 노인들 등쳐먹는 전문 사기꾼이지, 너.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무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영준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여보, 제발 그만해. 사람들이 보자나라며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한번 터진 그녀의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거나 사람들이 봐야지. 이런 악덕 중개업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다들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우리 어머니랑 맺은 모든 계약서 가지고 와. 그거 다 사기 계약이니까 무효야, 무효. 그녀는 급기야 박 실장의 책상으로 달려들어 서류들을 마구잡이로 뒤지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남자 직원이 앞을 가로막아서야 겨우 그 난동을 멈출 수 있었다고 해요. 박 실장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업 방해는 물론이고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겠다고 판단하여 어조를 완전히 바꾸어 싸늘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며느님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하시는 행동, 명백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뢰인이신 김순자 여사님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 며느님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아드님, 아내분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동조하시는 겁니까? 김순자 여사님께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드님이야말로 가장 잘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 실장의 법과 논리를 앞세운 강경한 태도에 막무가내로 날뛰던 며느리의 기세가 비로소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아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박 실장은 그들을 억지로 상담실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담실 안에서 아들은 부동산 소동이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두 번째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저를 걱정하는 아들인 척 아주 교묘하고 위선적인 말투로 박 실장을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희가 실장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최근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 일도 잦으시고 혼자 계시다 보니 좀 우울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큰 재산을 처분하는 일을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결정하신 건지 자식된 도리로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옆에서 며느리도 거들었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세요. 갑자기 화를 내셨다가 금방 또 까먹으시고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중대한 계약은 저희 같은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박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 캐비닛에서 노트북을 꺼내 그들 앞으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박 실장과 나누었던 영상 통화 기록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 저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이 모든 결정은 제 스스로의 의지이며 그 누구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처분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지요. 김순자 여사님은 그 어떤 젊은 사람보다도 명민하고 확신에 차 있으십니다. 제가 보기엔 두 분이야말로 여사님의 깊은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성인의 재산권 행사에 보호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김순자 여사님의 위임을 받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단호한 논리 앞에서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잿빛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사무실은 한동안 어색한 침묵에 잠겼다고 해요. 박 실장은 남은 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직원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저는 분노보다도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제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현실이 칼날처럼 심장을 베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박 실장님, 정말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괜한 봉변을 당하셨네요. 아닙니다, 사모님. 이런 일은 이 업계에서 드문 일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사모님께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아마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박 실장의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법률 대리인인 김영훈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라니요? 변호사님,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비슷한 겁니다.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생겨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나 중요한 법률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아드님 내외는 어머님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려 할 겁니다. 만약 법원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머님께서는 부동산 매매는커녕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조차도 아드님 내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이었어요.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제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속셈이었지요. 변호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들이 정말 소송을 걸어오면 제가 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승소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아주 엄격한 의학적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최소 몇 달간은 법원을 오가며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감히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완벽한 쐐기를 박아두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계획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제 정신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정밀 검사를 받고 공신력 있는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에 예약을 잡고 며칠 뒤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복잡한 의료기계들이 가득한 병원은 언제 와도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일부였으니까요. 저는 반나절에 걸쳐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수많은 검사들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어제 저녁 식사 메뉴까지, 어려운 수학 문제부터 복잡한 도형 맞추기까지.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저는 막힘없이 모든 검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담당 교수의 진료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인자한 인상의 백발 교수님이 들어와 제 검사 결과지가 담긴 차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어르신 연세에 이렇게 모든 인지 기능 검사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신 분은 정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나 판단력은 물론이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십니다.
의학적으로 어르신의 정신 상태는 최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혹시라도 건망증 때문에 걱정돼서 오신 거라면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가 병원을 찾은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과의 재산 분쟁과 그들이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교수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더니 이내 붕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이군요. 좋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제 의사 면허를 걸고 어르신의 정신 능력에는 단 1%의 문제도 없으며 독립적으로 온전한 법률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 누구도 이 진단서 앞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대학병원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진단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온전함을 증명하는 방패이자 그들의 탐욕을 꿰뚫어버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들고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진단서 사본과 함께 제가 밤새 고심하여 쓴 짧지만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나 김순자는 법적으로 공인된 온전하고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나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이 서류를 통해 증명한다. 만일 이 시간 이후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나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시도가 단 한 번이라도 더 있을 시 너희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저는 이 서류를 내용 증명이라는 보낸 사실과 내용이 법적으로 증명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아들 내외의 집 주소로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반격은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아마 지금쯤 우체부에게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건네받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뒤 새하얗게 질려있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소하고도 씁쓸한 상상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족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나자 제 앞에는 거칠 것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십 년간 제 삶의 무대였던 낡은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삿날 아침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남편과의 소소한 추억들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는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이 아주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이니까요. 낡고 묵은 가구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몇 권의 책과 사계절 옷까지,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하나만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더 프리미어 팰리스는 단순한 노인 요양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각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진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개인 공간은 완벽한 사생활을 보장해 주었고 문 밖을 나서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골프 연습장, 도서관, 그리고 다양한 강좌가 열리는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저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저를 어머님이나 할머니가 아닌 김순자 회원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예우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수영으로 하루를 열고 오전에는 영어 회화와 서예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오후에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고 저녁에는 새로 사귄 마음 맞는 친구들과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영화를 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전직 대학 교수, 사업가, 예술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멋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지나온 삶을 존중하고 현재의 도전을 응원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안정을 찾자 저는 모든 에너지를 국장청국장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최 박사님과 홍 대표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같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씨름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마침내 청국장 특유의 불쾌한 냄새는 완벽하게 잡으면서도 콩의 영양과 구수한 풍미는 오히려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발효 공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 시제품을 처음 맛보던 날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과 정성이 빚어낸 하나의 발명품이었습니다. 홍 대표의 감각은 그야말로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국장청국장이라는 브랜드에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진부한 이미지를 입히는 대신 자연의 시간을 담은 건강한 미식이라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제품 포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미색의 친환경 종이 상자를 열면 마치 귀한 보석처럼 정갈하게 담겨있는 1인분 청국장 키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쓴 당신의 가장 따뜻한 한 끼를 위하여라는 짧은 손글씨 메시지 카드도 함께 들어있었지요. 저희는 경기도 외곽의 최첨단 소규모 공장을 계약하고 위생에 대한 철학이 투철한 젊고 열정적인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국장청국장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TV 광고나 연예인 마케팅 같은 시끄러운 방법 대신 조용하지만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화려한 제품 사진 대신 제 주름진 손으로 콩을 고르는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제 인생 이야기가 담담한 에세이처럼 펼쳐졌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세상에 가장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는 저의 진심을 숨김없이 담아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하루 주문량이 10건을 채 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초조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품을 맛본 소수의 고객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블로그와 SNS에 감동적인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제품에 담긴 저의 스토리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평생 청국장을 못 먹었는데 국장청국장 덕분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위로 같아요. 혼자 사는 자취생이라 집에서 찌개 끓일 엄두도 못 냈는데 덕분에 너무나도 근사하고 건강한 한 끼를 즐겼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같아요. 이런 진심 어린 후기들이 입소문이라는 날개를 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파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 유튜버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저희 제품을 직접 주문해서 리뷰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그는 영상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고 정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음식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한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아주 특별한 청국장입니다. 그는 30분에 걸친 영상 내내 저희 제품의 맛과 품질은 물론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스토리에 이르기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온 제 에세이를 직접 읽어주는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선 하나의 위대한 도전이자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맛있는 복수입니다. 그 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국장 청국장은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되었고 준비해두었던 한 달치 재고가 단 반나절 만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공장은 밤샘 작업을 해도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입점 제한이 쇄도했고 심지어는 해외 수출에 대한 문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첫 달 매출을 정산하던 날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통장에 찍힌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서 1년 내내 벌어야만 만질 수 있는 돈을 저는 단 한 달 만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제 인생과 제 노력을 비로소 알아주고 있다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일궈낸 박 실장, 최 박사, 홍 대표, 그리고 밤낮으로 고생한 공장 직원들 모두를 불러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노고를 칭찬하고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젊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는 유튜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짓밟고 무시했던 그들이 보란 듯이 저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존경과 성공을 저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 동안 자신들이 버린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마치 저의 성공을 위해 뿌려진 오색 찬란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따르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제가 국장 청국장의 눈부신 성공으로 제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을 무렵 아들 내외의 삶은 끝을 모르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직 제 재산이라는 허술한 동아줄 하나에만 매달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허영의 성을 쌓아 올렸으니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그들의 비참한 소식은 제가 굳이 애써 들으려 하지 않아도 바람결에 실려오는 먼지처럼 제게로 날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던 명품 쇼핑몰은 결국 부도가 났고 아들이 다니던 번듯한 회사에서는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댁에서 상속받을 재산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그들은 결국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은 어디 변두리에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아주 잠시 동안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모진 악연으로 끝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동정심은 곧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것은 제가 그들에게 내린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초한 비참한 결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마음이 약해져 그들을 도왔더라면 그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제 실버타운의 로비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로비 직원의 곤란한 표정 너머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던 며느리는 유행이 한참 지난 얇은 코트 차림이었고 늘 꼿꼿했던 아들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 직원에게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하려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들을 근처 조용한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 말이 있다면 짧게 하거라.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이 먼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일 놈들입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저희 가족 다 같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며느리 역시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에 신물이 난 상태였으니까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겠지. 얼마가 필요하냐? 저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을 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의 용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받지 못하면 저희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따뜻한 찌개 한 그릇 먹으면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 영준아, 너는 정말 뻔뻔하구나.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에도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니? 네 아내가 내 앞에서 온갖 막말을 쏟아낼 때 그 옆에서 방관하고 동조하던 순간에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너희와 나의 인연은 네가 청국장을 먹고 뒤돌아서서 내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날 이미 끝났다. 너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비굴한 구걸일 뿐이야. 나는 너희에게 동정심을 베풀 생각도 용서를 해줄 생각도 추호도 없다. 너희의 삶은 이제부터 오롯이 너희 스스로가 책임져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매니저를 호출해 소란을 피우는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발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황당하고 불쾌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저의 사돈 내외, 즉 며느리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딸의 마지막 하소연을 듣고 저를 압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안사돈은 저를 만나자마자 마치 자신이 대단한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눈을 부라리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자식들이 잠시 철없이 굴었다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부인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그 성공, 그거 다 우리 영준 군이 사부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조용히 웃으며 그들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 오셨으니 마침 잘 됐습니다. 저도 그동안 사돈댁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사돈 내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안사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안사돈께서는 따님이 저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혹시 자세히 들어보기는 하셨는지요? 따님은 저에게 집안의 된장 냄새를 절여놨다며 제가 끓인 찌개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고 제 옷과 가방에 냄새가 배었다며 책임을 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두고는 당연히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심지어는 저를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 노인으로 몰아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들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의기양양했던 사돈 내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귀한 딸이 저지른 만행의 수위가 그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모든 사실을 전한 뒤 저는 마지막으로 비수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사돈, 그리고 박갓사돈.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자식이 시어미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괴물로 키워내셨는지요. 저는 제 아들이 비겁하게 변해버린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밤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데 오늘 사돈 어른들을 뵈니 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이군요.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남의 집 귀한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안사돈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분노와 수치심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박갓사돈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허리를 숙이며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넋이 나간 아내의 팔을 이끌고 도망치듯 제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아 저는 깊은 허탈감에 잠겼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인간관계의 허망함에 대한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만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불필요하고 해롭기만 했던 관계들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추락하는 것들에는 날개가 없지만 저는 이제 제 의지만으로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날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멋지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국장 청국장의 성공은 단순한 대박 상품의 등장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신문과 잡지에 연일 기사화되었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저를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인생 역전 드라마 상처를 성공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어머니 등 저를 수식하는 말들은 조금 낯간지럽기는 했지만 제 삶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정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지상파 방송국의 대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한국의 개척자들에서 출연 제의가 왔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개척자들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한 인물의 인생 철학과 시대 정신을 깊이 있게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아주 권위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대단한 프로그램에 나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홍 대표와 직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장 청국장의 진정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며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단순히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대표님은 이미 저희 모두의 개척자이신걸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는 제 새로운 보금자리인 실버타운에서의 일상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국장 청국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구석구석 담아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제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터뷰를 진행하던 베테랑 아나운서는 제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상처를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순자라는 이름 속 자의 무게를 되찾고 싶었다는 저의 고백에 촬영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방송이 나가는 날, 저는 저를 응원해주는 실버타운의 친구들과 함께 라운지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화면 속의 제 모습은 조금 낯설었지만 제법 당당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방송은 저의 아픈 과거와 눈부신 현재를 극적인 편집으로 교차하며 보여주었고 국장 청국장의 성공 비결을 진심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둥켜 안고 축하해 주었고 제 휴대전화는 축하 메시지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과연 내 아들도 보고 있을까? 만약 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화면 속의 나를 마주하고 있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 차가운 시멘트 벽에 둘러싸인 어느 허름하고 좁은 월세방, 쪽방이라 불리는 곳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저녁 식사는 끓는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을 테지요.
어두운 방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아마도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 가득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반짝이는 공장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진두지휘하며 유명 아나운서와 마주 앉아 자신의 성공 철학을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 눈부신 성공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분노와 질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돈이 다 내 돈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어리석은 원망이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방송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화면 속의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인간의 숭고한 드라마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 희생된 비겁하고 초라한 악역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걷어차 버렸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그는 컵라면 그릇을 내팽개치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아주 오랫동안 통곡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제 상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며칠 뒤 제 공장으로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란을 피우지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공장 정문 앞에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들을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제 사무실이 아닌 수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공장 한가운데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수십 대의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제품을 포장하는 역동적인 현장을 가로질러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허영과 거짓의 세계와는 180도 다른 정직한 땀과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내 제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삶의 모든 기운을 빼앗긴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참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질문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장의 시끄러운 기계 소음 속에서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그것은 돈을 구걸하는 목소리도 용서를 비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빗장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제 대답에 아들의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요란한 기계 소음도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도 그 순간 우리 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을 듣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지난날의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처절한 참회이자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며느리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한참 동안이나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쩌면 저 눈물은 그들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겨우 울음을 그치고 비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제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진심이 담긴 사죄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묵직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망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어머니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겁한 아들이었는지를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청국장,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정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정이가 화를 내는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떠날까봐, 이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삼아버렸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끓여달라고 부탁드렸으면서 어머니께서 굳이 끓이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해성사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잘못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성공을 질투하고 어머니가 불행해지기를 속으로 바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인생을 좀먹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 같은 놈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 입으로 제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어머니의 마음속 응어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아들은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 앞에서 제 마음속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얼음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땅바닥을 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고 철이 없었고 세상이 다 제 것인 줄 아는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돈이 탐났던 것도 사실이고 어머님을 구시대 사람이라 여기며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인 어머님의 인생을 제가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 같은 건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유창한 사과도 감동적인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툴고 투박한 말 속에서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한 인간의 뒤늦은 성장통이었지요. 저는 그들의 사과를 잠자코 들은 뒤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끌어안고 이제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매정하게 그들을 외면해야 하는 걸까? 한참의 고민 끝에 저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거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텅 빈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과, 그 진심은 알겠다. 하지만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제 사무실로 걸어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너희와 나의 과거 가족이라는 관계는 오늘 너희의 사과를 끝으로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 봉투 안에 든 것은 내가 그 관계에 대해 지급하는 마지막 의무다. 일종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거라. 퇴직금이라는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너무나도 잔인한 단어였으니까요. 이 안에는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이 들어있다. 큰 돈은 아니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이 돈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저는 아들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 도움을 청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정말 반성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너희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먼 훗날 너희가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람으로 마주할지 고민해 보겠다. 알겠느냐? 아들은 봉투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 제 일터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용서이자 가장 혹독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재기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이제 오롯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용서의 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저는 그 문틈으로 아주 작은 빛 한 줄기를 비춰준 것입니다. 아들 내외에게 퇴직금을 건네며 관계의 종언을 고한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국장 청국장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까지 수출길을 열었고 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각종 강연과 인터뷰 요청에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개인의 삶 역시 더없이 충만하고 행복했어요. 실버타운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저는 이른이라는 나이를 잊은 채 청춘처럼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더 이상 제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굳이 그들의 소식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가 건넨 종잣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저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한 흉터처럼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로 아들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어머니,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나도 짧고 평범한 안부 문자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만나달라는 애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들은 아주 가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짧은 안부 문자만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직 세상에 살아있다는 생존 신고처럼요. 그러다 박 실장에게서 우연히 그들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아주 작은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고 그곳에서 정말 처절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건설 현장에 막노동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던 며느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책상에만 앉아 일하던 아들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성실하게 일한다고 주변에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빚도 거의 다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의 말을 전해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였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마침내 제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앞으로 정성스럽게 쓴 손 편지가 한 통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며느리 이다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체로 그녀의 이야기가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제가 어머니께 편지를 쓸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지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작은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은 공사장으로, 저는 식당으로 일을 나갑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 저녁이 예전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성공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에는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땀 흘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진심으로 노력해서 이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정직한 노동을 비웃었던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제 남편이 이렇게 저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저희는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볼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해 있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예전의 비굴함 대신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다정이와 함께
내가 사는 곳으로 오너라. 저녁이나 같이 먹자.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잠긴 목소리로 네, 어머니, 가겠습니다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아들 내외가 제 실버타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먼지와 식당의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방이 아닌 실버타운 내의 소박한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마주 앉은 저녁 식탁 위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따뜻한 쌀밥과 정갈한 나물 반찬, 그리고 맑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물론 청국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가시 돋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조심스러운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주말에는 쉬느냐? 네, 어머니. 일요일 하루는 쉽니다. 그럼 괜찮다면 다음 주부터 주말마다 내 공장에 와서 일을 좀 돕거라. 요즘 수출 물량이 많아져서 포장할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물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똑같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조건이다. 제 제안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눈물을 터뜨렸고 아들도 붉어진 눈으로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제 공장에 와서 묵묵히 박스를 나르고 제품을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장으로서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고 그들 역시 어떤 불평도 없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청국장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던 지독한 갈등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관계의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과 존중, 그리고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노력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건강한 밥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메뉴는 청국장이 될 것입니다.